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정창욱입니다. 오늘은 전이 호르몬 민감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에 앞서서 많은 그 회원분들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을 줄이는 여러 가지 수술법 등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요.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우리가 트라이펙타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들은 트라이펙타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이제 암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재발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변이 잘 조절되는 요자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기력이 보존된 상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트라이펙타라고 부르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술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은 이제 방광 아래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에 둘러싸여 있고, 이 발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전립선 이 뒷면으로 이 옆으로 이렇게 그 신경 혈관 다발을 형성하면서 지나가게 되고, 이런 그 구조가 전립선에 굉장히 바짝 붙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부학적인 구조랑 자율신경계의 분포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손상 없이 제거해서 전립선만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발기를 관장하는 해면 신경체, 신경을 최대한 잘 보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절제가 되는 구조물, 손상이 되는 구조물은 가급적이면 원 상태에 가깝게 회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보시는 거는 요도의 단면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도 안쪽에는 그 요도 평활근이 있고요. 이 바깥쪽에는 횡문 요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근이죠. 사람이 이제 소변을 참을 때 꽉 쥐어짜는 그 근육이, 그러니까 케겔 운동할 때 쥐어짜는 그 근육이 이 횡문 요도 관략근이 되겠고, 이 아래쪽으로는 정중 배후 솔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더블 슬링 메커니즘이라고 요도 그 관략근이 쪼일 때 아래로 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당겨지는 그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요도를 꽉 조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후방 재건술을 할 때 이 부위를 잘 방광 아래쪽에 고정을 시켜줌으로써 이 더블 슬링 메커니즘을 유지를 해주고, 요도 그 관략근이 방광 입구랑 잘 연결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후방 재건술이 저희가 완전히 처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태리의 로코라는 그 의사가 처음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정중 그 돌기랑 방광 뒤쪽 근육이랑 데논빌리어스 파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굉장히 좀 복잡한 수술 방법을 사용했고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임상 시험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메논 그룹과 조시 그룹이 임상 시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1번 구조물과 2번 구조물을 연결하는 방법의 테크닉을 사용했고, 당연히 이제 임상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후방 재건술에 있어서 데논빌리어스 파시아의 역할이 별로 없고, 이 두 가지만 잘 연결해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개념을 잡았고, 그런 그 저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 시험을 해서 이런 후방 재건술이 요실금 예방 또는 이제 회복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중 돌기랑 방광 뒤쪽 근육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이제 후방 재건술을
제안을 해서 이런 그 요실금의 회복이 빠르다라는 걸 이제 임상 시험으로 증명을 해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요즘 하고 있는 게 저온 로봇 수술 적출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선수들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경추, 그러니까 척추 손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그 제일 처음 하는 응급 처치가 뭐냐면 이렇게 얼음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저온 상태로 만들어서 그 염증이 안 생기게, 신경에 염증이 안 생기게 만들어서 염증에 의한 2차 손상을 막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쿨링 세라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타박상을 입거나 좀 다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냉찜질을 하잖아요. 냉찜질을 좀 하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온찜질로 바꾸는 그 원리랑 똑같고요. 전립선 그 수술할 때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해면체 신경이 전립선 바로 뒤쪽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씀드렸고, 이 신경을 잘 보존해주고 유지를 해주는 게 발기력이나 아니면 요실금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직장에다가 냉각 풍선을 넣고 이제 골반을 이제 차갑게 만드는 거죠. 차갑게 만들어서 수술하는 도중에는 전기 소적에 의한 열 전달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염증 반응에 의한 2차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수술 이후에 요실금을 또는 이제 발기부전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로봇 수술 그 장치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냉각기 장치고요. 아래가 이제 냉각 풍선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이제 여 안에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골반의 온도를 10도 이상 낮추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심부 체온이고요. 23.3도 이게 이제 그 골반 쪽의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요자제나 발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그 근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다기관 3상 임상 시험을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개발한 것 중에 이제 음경 해면체 신경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경 해면체 신경이 요실금이나 발기 그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마다 그 위치하는 분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7시, 뭐 4시 이 위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치를 잘 찾고, 그 다음에 지금의 기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음경 해면체 신경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요. 뭐 1상, 2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로봇 수술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장치의 일부고요. 여기 이런 그 신경 그 활동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여기 전립선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요 신경혈관 다발이 있는 위치에 기구를 갖다 대고 이 음경 해면체 신경 활동이 이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왼쪽 그 신경혈관 다발이 잘 유지되어 있고 뭐 활동도가 좋다는 그걸 확인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 왼쪽 신경혈관 다발이 거의 다 지금 보존이 된 상태로 제거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다 이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변기가 조금 진행된 환자라서 그 신경혈관 다발을 이제 보존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계획을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신경혈관 다발에 자극을 해봤을 때 이런 그 음경 해면체 신경이 활동도가 잘 올라가는 거는 이제 확인은 되는 상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이제 그 신경을 보존 안 하고 제거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그 활동도가 없어지는 거를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랑 다르게 지금 활동도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그 기법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신경의 위치나 아니면 수술 이후의 발기력 회복의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런 그 음경 해면체 근전도 신경의 그 신호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자제나 발기력 회복이 잘 됨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현재는 그 글로벌 그 외국 의료기기 회사와 상용화 최적화를 위한 공동 연구 임상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최적화된 제품으로 아마 임상 시험에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전립선 암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이런 남성 그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에 반응을 하고 의존적인 암이며 수술 또는 내과적인 거세를 통해서 현저히 질병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발표가 1941년에 허긴스랑 허치스라는 그 두 분 그 의사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이런 그 공로로 허긴스는 1966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런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뭐 지난 그 반세기 동안 거의 전립선 암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남성 호르몬에 민감한 상태에서도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 이게 거세 저항 상태가 되더라도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유지한 채로 추가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의존적인 암이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남성 호르몬의 조절은 시상하부, 그다음에 내하수체, 고환 이 이제 세 가지 기관의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상하부에서 성선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내게 되고, 내하수체에서는 이제 황체 그 호르몬을 내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내하수체나 시상하부에 되새김,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줘서 이제 호르몬의 양을 또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주 쉽게는 수술적인 거세, 그러니까 양쪽 고환을 적출함으로써 평생 거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RHRH, LHRH 작용제를 사용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약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LHRH 기량제인 데가렐릭스는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약제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 그 수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라고 하면 그 암세포나 전립선에 있는 그 말단 장기에 있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항남성 호르몬제의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제들은 대부분 경구약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제제인 바이칼로타마이드, 플루타마이드, 닐루타마이드가 있고, 스테로이드성 항남성 호르몬제로는 사이프로테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런 그 LHRH 작용제가 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오히려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떨어뜨리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높은 농도의 작용제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아까 보여드린 그런 호르몬 축을 망가뜨리고, 그런 망가뜨리는 그것 때문에 남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LHRH 아고니스트를 쓸 때는 아주 초기에는 잠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RH 아고니스트는 이제 4주짜리, 그 다음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제형이 있고, 따라서 뭐 상황에 맞춰서 여러 제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RH 아고니스트를 쓰게 되면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상승하기 때문에 뼈 전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질병이 갑자기 악화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남성 호르몬제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LH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HRH 안타고니스트인 데가렐릭스의 경우에는 반대로 테스토스테론 레벨의 상승이 없이 빨리 거세 수준으로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제형으로만 나오고 있고 주사 부위 통증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바이칼루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LHRH 아고니스트랑 복합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한 알씩 드시게 되지만 바이칼루타마이드를 단독요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세 알씩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 골밀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골밀도 감소에 대한 예방요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굉장히 복잡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탈요법들이 있고, 환자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의 결정은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 요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흔하게는 안면 홍조가 생기고, 뭐 당연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니까 성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여성형 유방이 좀 생기고, 골 감소증, 뭐 대사장애, 심혈관계 이상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갱년기가 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갱년기 이제 증상처럼 이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형 유방이 약간 몸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좀 푸짐해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좀 튀어나오고, 지금 심한 경우에는 좀 통증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방 약제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소증이 이제 흔하게 오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이제 칼슘제랑 비타민 D 복합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골밀도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데노스막 같은 약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질문 중에 간헐적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뭐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헐적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의 취지는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이고, 초기에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써주면 생존율에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생존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점은 부작용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에 이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의 어떤 환자한테 이런 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수치에서 중단하고 어떤 수치에서 다시 시작할 건지, 이런 거는 좀 경험적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치료의 중단은 전이암 같은 경우에 PSA가 4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생화학적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0.5에서 4 사이 이 이하일 때 치료를 중단하고요. 다시 시작하는 기준은 전이암일 때는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생화학적 재발은 4에서 10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PSA가 뭐 0.2 이하 정도 떨어져야지 이제 중단하고, 한 4 이상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다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전립선암은 이제 호르몬 박탈요법을 오래 하다 보면 거세 저항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이가 있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1, 2년 정도 하게 되면 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거세 저항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그 수용체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그 남성 호르몬이 부착되는 부위에 그 민감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적은 양의 호르몬에도 반응을 잘 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아닌 이제 뭐 심지어 그 항남성 호르몬제에도 반응을 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스테로이드에도 반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또 작용을 하고요. 남성 호르몬 그 수용체에 그 부착되는 부위에 상관없이 그냥 남성 호르몬 자체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거세 저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남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이런 그 군집만 있다가, 이게 남성 호르몬 박탈을 오래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그 유전학적인 변이를 일으키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세포들이 생겨나고,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세포군이 늘어남으로써 거세 저항에 이런 다른 이제 수능 이론이 있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그 이런 그 남성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그 세포들이 숨어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클로널 셀렉션 세어리, 그러니까 그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우리가 그 뭐 진화론으로 따지면 이런 이제 클로널 셀렉션 세어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고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제 둘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 그 형질을 획득을 하게 되고, 일부는 또 숨어 있던 스템셀에서부터 또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세 저항 단계가 되더라도 호르몬에 반응하는 세포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거세 저항 전립선암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종양세포의 주류가 일반적인 거세 방법인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에 저항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 수용체는 남아있고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더 극미량의 남성 호르몬에도 반응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분응을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왜? 남성 호르몬이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작용을 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2010년경에 이제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따라서 거세 저항 단계에서도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아비라테론과 같은 새로운 남성 호르몬 수용체 표적 치료제의 치료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세 저항 전립선암은 거세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레벨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암세포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고, 뭐 영어로는 non-metastatic 또는 M0 CRPC라고 부르는데, 이 말도 약간 부적절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 또는 현미경적인 전이가 있는 거세 저항 그 전립선암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고요. 전이가 없는 생화학적 재발의 경우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세포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현미경적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영상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전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반 영상 검사인 본스캔이나 CT, MRI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이 단계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영상 검사에서도 잘 보이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암이 없는 게 아니라, 전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제 뭐 갈륨 PSMA 펫 같은 거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도 뭐 한 70%는 전이가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이가 있지만 통상적인 영상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PSMA 펫에서도 안 나타나는 단계가 이제 PSA만으로 진단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적 재발만 있는 경우도 실제로는 현미경적인 그 전이가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국소암이냐 전립선암이냐, 이거는 그 이 사이의 스펙트럼은 암세포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그 호르몬 민감성이냐 거세 저항 단계냐, 이거는 이제 암세포의 그 특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소전립선암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생화학적 재발이 되면 현미경적인 전이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오래 하다 보면 저항이 없는 전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미경적인 전이가 있으면서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치료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질병이 진행이 되면 전이 거세 저항 단계가 되는 거고요. 생화학적 재발을 했는데 치료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국소전립선암을 치료 안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전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처음 진단 당시에 그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진단 당시부터 있는 전이가 있는 환자, 이런 경우들은 뭐 당연히 호르몬에 민감한 상태고, 이 상태들이 이제 호르몬 센시티브 프로스tate 캔서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 박탈요법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거세 저항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세 상태에서 그 거세 상태로 넘어가는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에서 보면 거세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레벨 안에서도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PSA만 보는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같이 확인을 하고요. 이 레벨이 약간 높다, 그러니까 거세 그 수준에 있으면서도 그게 약간 높은 정도다, 그러면 우선 LHRH 아고니스트의 그 종류를 좀 바꿔보기도 하고요. 아고니스트를 쓰고 있으면 이제 그 안타고니스트로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거세로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남성 호르몬 그 항남성 호르몬제를 안 쓰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추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경우에는 중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단을 해 보면 한 20% 정도 환자에서는 한 3.5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PSA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항남성 호르몬 중지 그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2차로 다른 종류의 항남성 호르몬제를 또 추가해 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한 7, 8개월 이상
조금 더 기간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PSA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그 2차 호르몬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거세저항 그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를 빨리 들어가는 게 환자한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